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는, 훔쳐가는 그런 돼지 저금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현재 환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국을 상대로 계속 관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무역 협상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관계도 좋다고 했습니다. 뭐 항상 그 인사치레로 트럼프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그 앙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 대선 캠페인 때부터 알겠지만 앙심이 항상 있었고 또 특히 그 무역 협상하면서 5천억 달러를 매번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1년 연 5천억 달러 무역 적자.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매번 캠페인 할 때마다 유세할 때마다 그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그래서 트위터에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는 중국과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러면서 시진핑과 우정은 무한하지만 내가 이전에 그에게 여러 차례 말했듯이 이거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합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너무 많은 재미를 봤으니까 뭐 제가 다음에 한번 중국이 얼마나 큰 재미를 봤는지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미국이 그 노동층 특히 백인 노동층이 힘이 쭉쭉 빠지고 그리고 무역 적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에는 그렇게 대중 무역 적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WTO 딱 중국이 가입하고 나서 거의 바로 이듬해인가 그때부터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안 좋은 거죠. 기업들 빼고 기업들이라면은 아웃소싱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고요. 왜냐하면은 주식 올라가고 그러겠죠. 마진 커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대다수 미국인 중산층을 위해서는 안 좋다.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게 그 기득권이나 1% 기업들 측에서는 그래도 물건이 더 싸지 않느냐. 자기네들은 싸게 샀겠죠. 그리고 인건비 적게 들어갔겠죠.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아웃소싱을 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연구도 많이 안 하고. 트럼프가 그 점을 파고든 거죠. 트럼프 말이 100번 맞는 거죠. 이거 부자들 계속 배부르게 해봤자 뭐가 좋습니까? 중산층이 잘 살아야지. 뭔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이 다 모조리 멕시코, 중국 이렇게 날아갔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16년 11월 그 맵을 보세요. 트럼프가 어디를 이겼는지. 제조업이 무너진 데서 이겼어요. 다. 러스트벨트라고 괜히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트럼프가 2020년에도 그만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고 특히 오늘 팍스뉴스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팍스뉴스에서 그 방영을 한 여론조사 그 결과인데 팍스뉴스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러스트벨트에서 조 바이든 상대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보면 뭐 한두 개 주 빼고는 지금 다 앞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그러면서 그동안에 미국이 얻어 터졌으니까 중국 상대로 이제는 중국이 양보하고 미국 입장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연달아 올렸는데요. 트럼프가 트위터를 연달아 올리면서 편파적인 세계무역기구 WTO가 만들어진 이래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러면서 미국이 무역에서 중국에 잃었던 부를 어느 정도 돌려받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그 팍스 비즈니스 뉴스를 보면은 그 진행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마치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치르면은 미국만 얻어 터지고 일방적으로 얻어 터진다는 듯이 보도하고 있고 오늘 뭐 대다수 한국과 한인 언론도 그대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롱런에서는 미국이 질 거야, 중국이 이길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는데 그건 한심한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무조건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100% 맞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하는 액수가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그 액수는 5천억 달러. 그러면 누가 손해 보겠어요? 당연히 미국한테 물건을 더 많이 파는 중국이 더 손해를 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중국하고 완전히 끊어도 비즈니스가 돌아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목에도 달았지만 중국산 사지 말라.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 사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안티 중국 본색을 드러낸 거죠. 트럼프가 중국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전 그 대통령들 그리고 그전 정부들이 항상 중국 상대로 얻어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통상에서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게 통상이에요. 북한 이슈도 아니고 뭐 이란 핵합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통상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미국이 무역 흑자를 올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 흑자. 무역 흑자를 원하고 이자율 낮은 거 원하고 이자율 낮은 거. 일단 현재는 연준 경제 체제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상대로도 미국이 왜 손해봐야 돼?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매일마다 그걸 비판해도 트럼프가 그걸 하루아침에 생각을 고친다? 절대 안 고쳐요. 끝까지 중국하고 그냥 막판까지 그냥 딜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영구히 협상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이. 여러분께서 이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안 물러서잖아요. 뭐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조작 음모론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물러나지 않는 모습 보였고 이란 핵합의 북한하고 협상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절대 안 물러설 거예요. 북한하고 상대로도. 북한이 불량 국가이면서 굉장히 약하고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국가한테 미국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정책을 보세요. 양보 하나도 안 하잖아요. 받을 건 다 받고 일단. 그동안에 다 뭐냐면은 과거 정부들이 다 양보를 한 걸로 계산을 하거든요. 트럼프 마인드로는. 북한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중국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뭐냐면은 웬만한 국가들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전 오베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리스트를 한번 봤는데 쭈르륵 내려가서 33번째 국가인가 해가지고 콜롬비아 상대로 조금 무역 흑자 좀 올리고 그런 한심한 통상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거예요. 물론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대도시들이 많은 주에서는 좋아하죠. 서비스업에 의존 많이 하고 제조업 별로 의존 안 하니까. 하지만 러스트벨트나 이렇게 미국 그 하트랜드, 플라이오버 스테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플라이오버 스테이트도 얘네들을 그 가운데 있는 주들을 무시하는 용어죠. 예? 그 하트랜드 스테이트, 플라이오버 스테이트가 다 타격을 받았죠. 예? 타격을. 한번 디트로이트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트로이트가 원래 미국에서 제일 잘 살았던 도시 중에 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고스트 타운처럼 됐었어요. 제가 한 2002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완전히 뭐 더 심했겠죠. 그 이후로는 뭐 노동층, 제조업, 친제조업 그런 정책을 펼친 대통령이 없었으니까요. 트럼프 전에는. 트럼프가 뭐 사실상 80년대 이후 최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공화당 지지자들도 뭐 로널드 레이건 무조건 잘했다. 레이건 잘했어. 레이건 80년대 최고였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했죠. 로널드 레이건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팩트고 레이건 임기 동안에 일자리가 2천만 개 이상 창출된 것 잘한 거고 레이건 정책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가 마련된 거 그거 잘한 거예요. 근데 레이건이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불체자들 전면 사면 그거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것 때문에 불체자들이 그거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레이건처럼 사면해주겠지. 그래서 불체자 이슈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갔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불체자들이 많이 밀려오면서 그리고 제조업들 무너뜨리게 한 그 시발점이 저는 레이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좀 아웃소싱에 눈을 떴어요. 레이건 정부 때, 그 말기 때, 임기 말기 때.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레이건 때 그때는 안 보였겠죠. 그런 문제가. 글로벌리즘 뭐 이런 문제가
안 보였겠죠. 근데 뭐 글로벌리즘을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이렇게 그 노동자들 지켜주면서 예를 들면 관세 좀 부과하고 미국 제품들, 미국 기업들도 이렇게 지켜주면서 그런 정책을 펼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레이건도 관세 안 붙인 건 아니에요. 붙이긴 붙였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제조업이 이렇게 하강세에 돌입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팩트예요. 뭐 저도 레이건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오바마 때 갑자기 생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오바마 때 심화는 됐죠. 굉장히 심해지긴 했죠. 일자리 제조업 30만 개가 날아가고 뭐 푸드 스탬프 의존자가 1,300만 명 늘어나고 굉장히 못한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기 주택 소유율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고 오바마 정부 때. 근데 이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제가 볼 때 레이건 임기 말 정도 그때부터가 이렇게 그 하강 곡선을 그려요. 그 그래픽을 보면은. 그리고 뭐 빌 클린턴 때 WTO 가입했죠. 중국이. 다 이제 뭐 완전히 글로벌리즘 위주로 간 거죠. 뭐 조지 H.W. 부시도 그렇고 빌 클린턴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받을 농민들을 향해서도 트럼프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위대한 애국자 농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영광스럽게도 우리 위대한 농산품을 계속 구매한다면 위대한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구매한다면 최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매우 높아진 중국산 제품을 통해 그 부족분을 채워야 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트럼프는 이 돈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거래하는 데 대해 미국한테 지불하는 엄청난 관세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로 챙긴 돈을 중국과 무역 전쟁을 통해 안 팔린 농산품을 사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농산품을 사겠다는 겁니다. 이 농산품이 중국한테 팔릴 농산품인데 못 파니까 농민들이 다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농민들 그러면은 트럼프 표밭인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러면서 농부들은 오랫동안 잊혀져 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 타임이 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사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작게 우리로부터 구매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차이가 거의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은 환상적인 위치에 있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은 관세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또한 중국 대신 다른 비관세 국가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중국산 살 필요가 없다. 사지 마라. 딴 데서 사라. 다른 국가 거 사라.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한테 대놓고 끝까지 중국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싫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비즈니스 중국 이런 식으로는 통상 관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 미국이 거덜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조업 거덜나고. 이렇게 비즈니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세를 때려야지. 그리고 왜 중국은 미국산 안 사냐 이거죠. 중국에서 미국산 팔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장벽이 많대요. 무역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 관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규정, 자기네 그 정책들 막 이것저것 붙인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힘들게 비즈니스를 하게 만든대요. 중국이. 뭐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적대적이라고 그럽니다. 뭐 매뉴얼을 다 불어로 하고 뭐 영어로 니네가 이해하고 싶으면 니네가 알아서 번역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비즈니스 그 프랑스 쪽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게 그런 그 안 보이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러죠. 비관세 장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요.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 된 것을 누가 제일 싫어요? 중국, 유럽 국가 다 싫어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네? 트럼프가 이렇게 제대로 머리를 이제 굴리니까 그전 대통령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고 뭐 무역 적자 하든 말든 자기 기득권 친구들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죠.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자기네 딴에는 미국 국민들 뭐 중산층 뭐 제조업 종사자들 생각한다고 했지만 립 서비스일 뿐이지 정책들은 다 제조업 중산층 파괴하는 그런 정책들만 펼쳐나갔잖아요. 많은 대통령들이 그전에.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괜히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미국인들이 미쳐가지고 트럼프를 찍었겠어요.
저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제조업 내가 살릴 거야. 중국 무조건 잡아. 내가 중국은 잡는 것, 껌 씹는 것보다 쉬워.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혼 좀 나야 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협상 깨지고 이렇게 관세 때리는 걸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이렇게 혼내주고 싶었으니까. 물론 뭐 미국이 타격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개월 안에 이거 해결돼요. 6개월 안에 중국 분명히 무릎 꿇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뭐 한두 달 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지금. 실제로 많은 기업이 떠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중국을.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자기 덕분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도 그거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자랑스럽다고. 자기가 중국 경제 힘들게 한. 올해 1분기는 근데 중국이 좀 약간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니겠죠. 다시 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렇게 그 중국 물품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건너 오려면은 몇 주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제품들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25% 관세가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훨씬 더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특히 2016년 대선 이후에는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고 트럼프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모든 국가의 돼지 저금통이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그렇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유세 루이지애나주로 오늘 유세 가기 전에 취재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금통장이었다. 모든 국가에. 하지만 더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손해보는 장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 기업이 떠나기 시작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합의에 근접한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다시 협상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이 거의 합의점에 이르러다가 이거 다 하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깽판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협상 자세가 협상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이런 식으로 놀면 안 되지. 다 그 합의하다가 왜 이제 와서 왜 발뺌해? 이제 와서 왜 발뺌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2020년에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전처럼 우리가 미국 상대로 미국을 동네북처럼 우리가 취급해서 돈을 많이 착취해 갈 수 있으니까 그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3.6% 실업률. 아시안 아메리칸 경우에는 역대 최저 2.1%를 기록했어요. 오늘 2.1%. 한 번도 2.1%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안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흑인, 히스패닉 다 역대 최저 실업률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면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세뇌돼 가지고 처음 들어봐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CNN, 뉴욕타임스가 트럼프한테 점수될 만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가짜 뉴스들이. 절대 안 하죠. 절대. 오늘도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됐어요. 뭐 이란을 칠 생각으로 뭐 12만 명, 미군 12만 명을 파견한다. 트럼프가 오늘 그랬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라고. 뉴욕타임스가 또 가짜 뉴스 썼다고. 아니라고. 뉴욕타임스 와포, CNN 가짜 뉴스예요. 진짜 가짜 뉴스. 다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가짜 뉴스를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CNN 제가 좀 전에도 보니까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뭐 스파이게이트가 세상에 진짜로 있느냐. 스파이게이트는 진짜죠. 스파이 당한 거 진짜고. 그 배우의 오바마, 힐러리 다 있어요. 걔네들. 다 걔네들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보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면은 다 지는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은데 팩트만 보세요. 팩트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뭐 실업률 낮아지고 제조업 일자리 가져오고 있고 파리규 협약 빠져나왔고 TPP 빠져나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일부 그 무조건 가입 의무 조항 거기서 빠져나왔죠. 완전히 그 오바마 케어 폐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뭐 한국하고도 통상 다시 재협상하고 지금 일본하고도 다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마녀사냥이라고 했는데 마녀사냥으로 드러났잖아요.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음모론.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잡지 수준이에요. 지금 NYT, 와포, CNN이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진짜 썩어 빠진 언론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가 일찍이 타결할 수 있었던 어떠한 합의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최상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하고 딜하기에. 왜냐면은 파토낸 게 그 협상을 깨지게 한 게 미국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끌어모을 거고 일자리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무역 분쟁이 자신들한테도 일어날까 봐 겁내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처럼 이렇게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 협상이란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건 수년 전에 우리 대통령들이 그전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진작 처리했어야 할 일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이 나오면 트럼프는 항상 전임 대통령들의 무책임함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관세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사이 관세가 우리 철강 산업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이 호황을 맞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덤핑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고, 뭐 여기에 이제 한국도 들어갔었죠. 들어갔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제 크고 성장하는 산업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덤핑 싫어해요, 트럼프가. 또 관세를 자기는 사랑한다. 나는 관세, tariff, I love tariff 막 그래요. 관세를 사랑한다면서 그게 왜냐면은 협상할 때도 좋고 미국하고 딜하기 싫으면은 그럼 그럼 아예 그냥 협상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예요. 자원이 풍부하고 지금 최초로 또 에너지 수출국이 됐고 미국이 사실상 최초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수출에 굉장히 이제 의존 많이 하는 국가로서는 이렇게 나오면 힘들죠. 힘들긴 힘들죠. 근데 미국이 그동안에 얻어 터진 건 사실이에요. 모든 국가 상대로. 거기 그 배후에는 이제 그 대기업들 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 그 아들 얼마나 많이 돈 받았습니까? 중국, 우크라이나하고도 내통하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 이렇게까지 못 가요. 이렇게까지 세게 못 나갑니다. 조지 W 부시가 이렇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로비스트 압력에 의해서 무릎 꿇지. 다 꼭두각시였던 거예요. 과거 대통령들이.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예? 돈 많이 주는 사람 그 전화 한 통 때리면은 듣고서 그래 우리 그러면은 나 이제 협상 이제 여기 무역 전쟁에서 난 여기서 딱 이제 여기까지만 싸우고 내일은 바로 양보할게. 이렇게 양보하지 않겠어요? 후원금이 끊기면은 선거를 못 나가는데. 그렇죠? 트럼프는 후원금 끊겨도 선거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기 돈으로도 선거 충분히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미국인들이 십시일반 평균 28달러씩 모금해가지고 지금 뭐 몇천만 달러 모금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록적으로. 오바마가 이맘때 올렸던 후원금보다 22배가 더 많이 모였대요. 트럼프가. 십시일반 미국인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2020년에 그냥 이길 뿐만 아니라 그 popular vote 그 최다 득표에서도 저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 경선, 본선 득표율을 기록했던 사람이고 뭐 그랬기 때문에 아마 2016년에는 또 트럼프가 안 될 거야 하고 그 투표소에 안 간 사람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힐러리가 될 가능성은 85%, 뭐 어떤 데는 90% 이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찍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힐러리가 싫어서 찍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땐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펼쳐나가는 그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찍을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지금 벌써 지지율이 90% 계속 그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NYT나 와포 보면은 이런 세상 존재하지도 않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 존재하지도 않죠. 다 싫어해야 되죠. 미국인 한 98%가. 그 신문만 보면 NYT 보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은 방위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무조건 구해야만 했다. 이게 그냥 보안 이슈
안보 이슈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탱크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절체절명 위기에서는 뭐 그런 상황까지 오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뭐 어느 나라하고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었다. 그럼 중국 철강 맨날 수입하다가 철강 수입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탱크 어떻게 만드냐고요. 오바마 정책이 그 정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었어요. 미국 내에서 철강 산업이 아예 다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트럼프가 온 덕분에 이게 살아났지.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철강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걸 직시한 거죠. 이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 두 개 산업 모두 다시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트위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백악관 방문했는데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위터 보면은 저기 알겠지만은 Great to welcome Chairman Shin from Lotte Group to the White House. They just invested $3.1 billion into Louisiana, biggest investment in U.S. ever from a South Korean company. 그러니까 31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는 롯데그룹이요. 롯데그룹이 3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거를 루이지애나주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한 금액으로는 뭐 역대 최고다. 그리고 2,500여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그래요. 2,500여 일자리가. 미국인들한테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트럼프가 원래는 그 신 회장이 트럼프를 그 초대했는데 그 루이지애나주에서 그 준공식 행사장에 초대를 했는데 못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백악관에서 미팅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늘 루이지애나주에서 유세했는데 롯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하게 듣지 못했지만 좀 전에 이제 끝났거든요. 유세가. 근데 롯데 얘기는 빠졌던 것 같아요. 까먹어서인지 트럼프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다른 국가 이렇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는 그런 외국 기업을 트럼프가 좋아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 어떤지.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요타가 여기 공장 여기저기 짓는다. 닛산이 여기저기 짓는다. 예를 들면 뭐 현대가 여기저기 짓는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는 좀 우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 변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항상 한국에 대해서도 너무 미국 상대로 돈 많이 벌어간다 그렇게 뭐 볼멘 소리를 항상 했는데 또 간만에 이렇게 뭐 해피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 thousands more jobs for Americans. 그러면서 great partners like ROK는 한국이죠. Republic of Korea. No, the U.S. economy is running stronger than ever. 한국에서는 우리의 훌륭한 파트너 한국에서는 잘 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월요일 어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왜 시작됐는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조작했는지 러시아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누가 조작했는지를 조사하도록 연방검사 그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뒤에 사진 보이시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다 조작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을 했고 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는 무조건 가짜라고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뭐 그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오바마가 갑자기 나와서 러시아가 개입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 굉장히 미국 역사에 남을 정직하고 올바른 법무장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법무장관 중 한 명으로 제가 볼 때는 훗날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알아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이거 누가 꾸며냈어? 네?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누가 꾸며냈냐 이거예요. 러시아 내통. 지난 2년간 미국을 전 세계를 들끓게 한 러시아 내통 스캔들. 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 이거 야 트럼프 러시아하고 그냥 그 서로 짰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얘를 탄핵시키자. 누구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제임스 코미, 제임스 클래퍼, 존 브래넌 전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거나 셋이 같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꾸며낸 게 아닌가 싶어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제임스 클래퍼 전 뭐 DNI 국장, 존 브래넌 전 CIA 국장 이 세 명이 꾸며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뒤에 사진 보이면 알겠지만 존 듀럼 연방검사, 코네티컷 주에 있는 연방검사 이 사람을 지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 장관은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근원을 찾아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바 장관은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근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도 바 장관은 트럼프 캠페인이 스파이 행위를 당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팩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스파이 행위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그런 표현은 안 쓰기를 원했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파일 민주당에서 끄집어냈잖아요. 트럼프 엑스파일.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 근원을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딱 인상 보면은 이 존 듀럼 검사가 끝까지 파헤칠 것 같아요. 스타일이. 인상만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최소한 존 듀럼 검사가 최소한 2주 전에 조사를 시작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FBI와 법무부가 트럼프 선거 캠프를 불법 감시한 건 이제 사실상 만천하에 다 드러난 일입니다. 대다수 한국과 한인 언론들이 이거를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여전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세뇌를 당했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을 성경처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널리즘 정신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널리스트들이 파악을 해줘야죠. 무조건 NYT 와포가 썼다고 이거 그냥 짐 옮기듯이 이거 다 좋은 물건이야 이렇게 옮기면 안 되고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안 좋은 물건인지 중간에 확인하는 작업을 걸치는 게 저널리스트로서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베드 통해서 누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와 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 가는 거죠. 뭐 좌가 이기면은 좌 쪽으로 가는 거고 우가 이기면 우 쪽으로 가는 거고 맞는데 부패했느냐? 얼마 정도로 썩어 빠진 행동을 했느냐? 어느 정도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했느냐? 다 위반했잖아요, 얘네들. 지금 보면은 다 제가 볼 때는 기소돼요. 저는 지금 이번 달 안에 한번 그냥 짐작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번 달 안에 제임스 코미가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자체가 마녀 사냥이라는 것 여러분께서 이제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게 마녀 사냥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트럼프는 러시아 도움을 받았어. 다 2년 22개월 동안 연구했고 조사했고 특검이 그전에 FBI도 한 18개월 조사했나요? FBI도 했고 상원했고 하원했고 다 조사했는데 아직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요새 MSNBC, CNN 보면은 아직도 그래도 뭔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있다. 로버트 멀러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의원들이나 언론들이나 그걸 고지고대로 번역해서 해외 언론들 뭐 한국 언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언론들 다. 그것도 문제고. 미국 국민이 대단한 거죠. 안 속아 넘어가는 게. 근데 누구라도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에브리데이 그렇게 트럼프 비판하고 에브리데이 트럼프 미쳤네, 광대네, 러시아 편이네, 반역죄네, 반역자네, 푸틴한테 저자세 보였네, 북한한테 말리고 있네, 중국한테도 말리고 있네. 오늘도 뭐 언론들 보면은 중국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무조건 질 거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가짜뉴스라고 그냥 스스로 언젠가 느껴질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계속 미국 정치를 계속 스텝 바이 스텝 팔로우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쯤은 지금쯤이면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내통도 힐러리하고 민주당 쪽에서 날조한 거고 그들이 한 거잖아요. 예? 조사 받아야 돼요, 얘네들이. 예? 제가 볼 때는 이 존 더럼 검사가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너네가 지원했잖아. 예? 다 하나씩 제가 볼 때는 잡아 넣을 것으로 봅니다. 더럼 검사가. 더럼 검사를 말할 것 같으면 동북부 커네티컷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방검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부정이나 윤리규정 위반을 조사한 경력이 있다고 그래요. 제임스 베이커 전 FBI 법률고문이 언론의 기밀 정보를 흘렸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베이커 전 FBI 법률고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에서 기소됐어야 됐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걸 막았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임스 코미가 거기서도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기소할 검사는 전 미국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바로 같이 일하는 제임스 베이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다 얘네들은 범죄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코미, 클래퍼, 브레넌, 힐러리 측 그 러시아 내통 그 조작 가담한 사람들, 오바마 측 마찬가지고. 저는 거기에 수잔 라이스도 있다고 보고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 그리고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피터 스트럭이 그 리드 담당 수사관이잖아요.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그리고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은 조속히 빨리 끝냈어요. 왜냐하면 빨리 트럼프 내통 뭔가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FBI 조사 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보험을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인슈런스 policy. 그게 바로 로버트 멀러 특검 도입한 거였어요. 로버트 멀러 특검을 왜 넣어?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사 페이지. 그 내연녀, 피터 스트럭 내연녀예요. 리사 페이지. 같은 팀에 있었어요. 특검팀에도 같이 있었고 FBI에서도 조사팀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 리사 페이지가 그렇게 비공개 그 청문회에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안 썼는데 팩트입니다. 이건 트럼프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다. 그 보험이 뭐야? 멀러 특검은 트럼프 탄핵용으로 도입됐다는 얘기예요. 임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랍 로젠스타인 법무차관도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조사를 받아야 되죠. 이제 랍 로젠스타인이 요새 막 착한 척하는데 어제도 나와가지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와가지고 무슨 연설인데 제임스 코미는 FBI 전 국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임스 코미는 지금 완전히 편향적인 정치 논객으로 전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뭐 지금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랍 로젠스타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랍 로젠스타인도 아마 잘하면은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잘하면은 조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NYT나 와포 안 쓰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보험을 왜 들어놔? 트럼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것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탄핵시키려고 그랬어? 왜 탄핵시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수사관들은 자기네가 진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워싱턴 타임즈에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안 전하면 뭐가 뉴스라는 거예요. 트럼프 싫어하는 것만 뉴스고 트럼프한테 유리한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는. 그거를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 집단이에요. 갱이에요. 완전히 범죄 집단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하는 짓을 보면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물론 조지 W 부시 때도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편파적이고 피곤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 그때 조지 W 부시도 뭐 초반에 이제 그 9.11 테러 나고 나서 첫 해 정도 좋게 보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안티 부시로 갔죠. 조지 W 부시가 뭐 머리 좋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주당 홍보 단체고
뭐 동네도 다 워싱턴 DC, 뉴욕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구독자가 다 대부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쓰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최소한 그럼 한 줄 정도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넣어요. NYT. 그럼 반대측 입장. 반대측 보수 진영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도 잘 안 넣어요. 요새 보면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아직도 그 습성을 많이 못 고쳤고 한국 한인 언론 마찬가지고 다 대다수 해외 언론 다 마찬가지죠. 뭐 이카노미스트 경제지도 마찬가지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빼고 월스트리트저널하고 그래도 경제지는 그나마 인정합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은 마음에 들어. 막말은 마음에 안 들지만 경제 정책 하나는 최고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트럼프가 떠벌이가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언론. 근데 이제 정치 쪽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외에도 지금 그 존 주럼 검사는 이제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을 누가 조작했느냐 그거 이제 추적하게 나가고 있고 여기 외에도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트럼프 선거 캠프 자문이었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 영장. 다시 반복할게요.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트럼프 선거 캠프 자문이었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 영장 발부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게 마무리가 돼서 보고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이클 호로위츠가 오바마가 임명한 사람인데 트럼프가 그 점이 좀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지난번에도 IG 리포트 때 쓸 거 다 썼어요. 쓸 거 다 썼습니다. 그래서 믿어보고 마이클 호로위츠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논평하면서 그걸 많이 따지는 거고 정의로운지 아닌지. 최소한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낫잖아요. 계속 그냥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허투하려고 하고 없는 거 조작해서 인생 망치려고 하고 이미 여러 인생 망쳤습니다. 그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게 가짜라고 판명이 났어도 중간에 많이 다쳤어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집이 날아갔어요. 파산했어요. 파산. 로저 스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돈범 다 날아갔대요. 로저 스톤도 이제 뭐 트럼프의 정치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뭐 한 2번 인터뷰를 했죠. 로저 스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무부하고 FBI 상대로. 왜? 야, 그 서버 해킹 당했다고 한 거, 그러니까 해킹 당했다는 그 러시아 스캔들도, 러시아 내통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국위원회하고 힐러리 클린턴 그 서버 러시아한테 해킹 당했다는 거, 그 근거가 뭐야? 그 근거가 어디 있어? 얘네들 주장은 그거잖아요. 법무부 주장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바인시에 있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어바인에 있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 민간 보안 업체예요. 여기서 얘기한 걸 근데 이 사진들 보면 다 친 힐러리입니다. 구글 CEO 에릭 슈미트도 그때 있었고 당시에 뭐 에릭 슈미트 같은 경우는 선대 본부장도 하고 싶어 했잖아요. 힐러리. 다 얘네가 한 얘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저 스톤이. 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전 이거 가짜라고 봐요. 러시아가 아니라 세스리치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 총 맞아 죽은 사람. 워싱턴 DC 공원에서. 왜 총 맞아 죽어? 그거를 그 파일 이메일 존 포데스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 본부장 존 포데스타 이메일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 이메일 내용들이 담긴 그 파일을 워싱턴 DC 공원에서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그 데일리 메일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버니 샌더스 지지자였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총 맞아 죽었지만 그것도 전당대회 있기 바로 직전에 그랬죠. 저는 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봐요. 저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줄리안 어산지 지금 소환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땐 딥스테이트 측에서 지금 장난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줄리안 어산지를 어떻게든 지금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얘가 불까봐. 줄리안 어산지가 나 이거 세스리치한테 받은 거야. 힐러리 존 포데스타 이메일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그 얘기를 할까봐 얘를 지금 그 줄리안 어산지가 또 성폭행 혐의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이었죠. 그 이슈를 이제 다시 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딥스테이트가. 어쨌든 미국이 소환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이렇게 소환해서 청문회에 이렇게 앉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죠. 딥스테이트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러시아 내통이 사실 러시아는 아예 팩터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정말로 하찮은 거였다고 봐요. 굉장히 작은 미국의 그 전체 그 대선 캠페인 운동에서 0.000000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힐러리하고 미국 언론 간의 내통이 더 심각하면 심했고 힐러리하고 러시아 간 내통, 예? 우크라이나하고 내통 그게 더 심했다고 봅니다. 중국하고 내통.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덤탱이 쓰유기, 적반하장 굉장히 교활해요. 생각해 보면은 괘씸하고 아마 여러분께서 그 미국 이제 오베드 계속 지켜보신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들이 미국 정치하고 앉아 있어서 우리는 미국 그렇게 존경하겠는데 대다수 한국하고 한인 언론 NYT 와포 번역하고 하니까 야 얘네들 다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뭐 빌 클린턴 바람둥이긴 하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힐러리도 그렇고 다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 제임스 코미? 아니에요. 다 사람이고 하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 앞에 눈 멀고 파워 앞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에요. 정권 앞에서 눈이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아는 거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 망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더라도 나는 일어서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그동안 미국에 판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면서 더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한 타임이고 굉장히 흥분되는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이렇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가 당선됐으면 몰랐겠죠. 이거 다 묻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외에도 존 후버, 제가 아까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 그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고 존 후버 유타주 연방검사 역시 FBI가 당시 도청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존 후버도 곧 끝난다고 그래요. 그 보고서가. 제가 그 언론 보도 봤지만 거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존 후버가 얘네들은 그 NYT나 와포는 존 후버 그러면은 벌벌 떨린다. 존 후버 얘기 꺼내기도 싫어. 뭐가 나올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지금 2중, 3중으로 조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바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이메일 스캔들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그 질문한 게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인데 법사위원장 상원 물어봤어요. 이거 너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그거 제대로 그 리그됐다고 좀 약간 이상하게 조사됐다고 생각 안 해? 예스라고 했어요. 거기서. 지금 다 조사 받아야 되고 지금 워싱턴 DC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얼마나 떨리겠어요. 교도소 갈 수 있는데. 장난질하다가.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일념하에 수많은 부정부패 행위들을 한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후원금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스위티님 감사하고요. 디자인발 아키텍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실리아 튜님 감사합니다. 김미경님 감사하고요. 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 중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상원의원 시절에 남부국경에 장벽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동영상이 최근에 CNN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CNN이 사실 친민주당 방송인데도 공개했어요. 미리 매맞아라라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공개한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털릴 내용이니까 opposition research 통해서. 그래서 CNN 외에도 그 전에 사실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던 그런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바이든은 상원의원 때인 지난 2006년 멕시코하고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문제점에 대해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장벽 필요하다. 그 건설 필요성을 옹호한 적이 있어요. 또 바이든은 당시 불법 체류자를 공용하는 업체들은 엄중하게 단속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2006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던 시기인데요. 그때 바이든은 민주당 이제 야당 의원이었죠. 그래서 당시 조지 W 부시는 불체자를 전면 사면 거의 사실상 전원 사면하는 카드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친불법 체류 정책을 보였습니다. 조지 W 부시는요. 공화당하고 좀 그 기본 정책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조지 W 부시는. 그리고 뭐 제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이 이제 멕시코계 여성이고.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은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로터리 클럽 연설에서
자신이 남부국경 700마일 구간에 장벽을 건설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그 로터리 클럽에서 밝혔습니다. 뭐 로터리 클럽이라면은 그쪽 유지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바이든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벽을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나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단속에 대한 멕시코 내에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40층 높이 장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트럼프도 40층 장벽을 놓자는 얘기는 없었어요. 40피트짜리는 제가 들어봤어도. 더 어떻게 보면 더 강경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바이든은 그러면서 여러분 일부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을 어기면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고용주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바이든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벽 세우고 불체자 고용하는 거, 고용 안 시키는 거, 불체자 고용 안 하는 거. 이 두 가지 이슈가 해결되지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정책은 모두 상관이 없다. 다 그거는 하나만 하다.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트럼프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바이든이. 바이든 그러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건 다 팩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는 마약 때문이고 트럼프랑 거의 똑같죠. 지금 얘기가 마약 때문이고 마약이 계속 그 드러그 카르텔들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체 문제는 마약만큼 관련이 그 마약하고 깊숙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필로폰에서 코카인과 헤로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마약을 갖고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부패한 멕시코를 통해 야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트럼프 정책이 당연히 상식에 맞고 필요하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그 상식에 맞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표 때문에 표 뺏길까 봐 친불체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에 반대해온 민주당 측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겠죠. 그래서 바이든은 지금 극좌로 치닫고 있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로부터 너무 중도적이다, 너무 온건파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바이든의 2016년 발언이 제대로 걸렸다.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너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13년 새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LA 타임스 그 일면에도 나왔는데 불체자들한테 전원 다 건강보험을 해주고 싶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후보 하나 꼽으라면 바이든이 있지만 하지만 바이든은 지금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걸림돌이 있느냐? 트럼프 캠페인 도청에 그 미팅에 바이든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오바마, 바이든, 존 브래넌, 클래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수전 라이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러시아 내통 막 꾸미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이든이 그 도청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만약에 그걸 그렇게 드러나면 타격이 엄청날 거라고 보고 바이든은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연설할 때. 약점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너무 지나치게 만지고 그 머리 냄새 항상 맡고 이런 그리고 어린이들 자꾸 어린이들 이상한 데 만지고 그런 게 저는 약점으로 잡혀서 결국 민주당 경선에서는 뭐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